이화여대 정병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현대사 자료를 찾아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자료에 기초한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데 긍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러시아, 중국이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게 됐느냐. 일본과 연합국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때문이었다. 한국은 이렇게 생각하죠. 1952년에 일본이 평화선 안쪽에 있는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해서 독도 분쟁이 시작됐다. 일본은 이제 주장이 꼬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1905년에 주인이 없는 섬을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편입했다. 미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도가 일본령이야. 독도 분쟁은 한국이 시작했어. 이게 이제 미국이 47년에 만든 국무부 지도입니다. 영토를 명백하게 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독도는 지금 보면 Y자로 되어 있는 밑에 우스료토라고 하는 게 울릉도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게 둥근형 고리가 독도입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섬광에 비칩니다. 거기에 죽고 쓰러진 사람들이 있고 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부둥켜 안고 미래로 앞으로 나아간다. 9.11 나던 해입니다. 제가 미국의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독도에 대해서 미국 외교 문서들이 50년대 초반의 문서들입니다.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도 문제를 한국이 시작했다. 한국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 이런 문서들을 계속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시작과 끝이 어떤지 보여주는 문서들은 많이 없고 그런 단편적인 문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갸우뚱 하다가 2005년도에 이 문제의 중심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자료를 찾다가 영국 외무성이 이 시기에 만든 지도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도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연구해 있고 연구의 장벽도 높고 연구자도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를 찾았지만 이미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2005년 초에 주한 일본 대사가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다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 지도가 공개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공개했더니 제가 9시 뉴스에 첫 뉴스에 모두 나오는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영국 지도를 찾았는데 이게 영국 문서 어디에 붙어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영국 문서는 그때 미국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영국에서 문서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미국에서 찾고 문서는 영국에서 찾아서 스토리를 알게 됐는데 국내에 들어와 보니까 영국 지도는 안 알려져 있는데 영국 문서는 알려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국 정부가 간행하는 독도에 관한 자료집에 이 문서가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지도가 안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문서가 알려져 있을까 봤더니 일본 국회도서관의 영토 문제 전문가가 독도가 일본령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을 다니면서 자료를 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선별했습니다.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별해서 그걸 일본 잡지에 실었는데 그걸 떡하니 한국 해양수산부가 낸 자료집에 갖다 실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왜 미 국무부 몇 차 초안하는 1차 초안, 2차 초안 이런 얘기들이 있죠. 원래 미국의 문서에는 그런 초안이란 말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내는 자료집에 일본 학자의 글을 번역해 실으면서 거기에 넘버링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영국 문서나 자료를 봤으면 지도를 안 봤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해서 일본어 원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주에다가 후주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문서는 영국에서 봤고 지도는 미국에서 확인했다. 그리고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일본에게 유리한 걸 셀렉티브리 초이스해서 공개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자면 학문적으로 학자적으로 굉장한 충격과 자괴심과 일종의 분노 같은 게 이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독도처럼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문서 조사도 안 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일본 학자의 글을 그대로 수록하고 게다가 거기에 번호도 붙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아카이브 리서치, 문서 확인 작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도 연구에 뛰어들게 됐고요. 미국에 가서 자료를 찾았고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메가더 기념관, 또 해군사관학교 니미츠 도서관, 의회 도서관 이런 데를 다녔고요. 일본에서는 외무성 외교사료관 혹은 일본 공문서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나 외교사료관 등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자, 21세기에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이 대표적인 게 세 군데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예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북방섬 혹은 꾸릴 열도 분쟁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에 관한 갈등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분쟁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가쿠 혹은 나오이다오에 관한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교주합이 뭡니까? 일본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일본과 인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지? 참 이상합니다. 왜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북방 4개섬이죠. 4개섬이 이제 여기 구나시리, 에토로우, 시코탄, 하보마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는 이제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나오이다오 혹은 센가쿠라고 하는, 이건 70년대 이후에 여기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분쟁이 시작된 거죠. 독도에 관해서 한국과 일본과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미국의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상식입니다. 1952년에 일본이 평화선 안쪽에 있는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해서 독도 분쟁이 시작됐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독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다. 한일 문제다. 세 번째는 이것은 역사적인 영유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지도나 고문서가 등장할 때마다 뉴스에서 크게 다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한 게 1905년입니다. 러일 전쟁 시기에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던 즈음에 어떻게 했냐면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도에다가 망루를 세우고 전신시설을 세워서 대한해협 전투 할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불법 편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1906년에 시마네현 관리들이 와서 울도 군수한테 이거 우리가 편입했어 라고 통보한 거죠. 그래서 울릉도 군수 심응택이 강원도에 보고하고 강원도가 또 서울에 보고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침략 과정에서 침탈당한 최초의 영토였다. 이건 1950년대 변형태 외교장관도 그렇고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이렇게 연설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도 있는데요. 일본은 이제 주장이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다는 건 뭐냐? 지금 얘기하는 건 첫 번째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겁니다. 고유 영토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1905년에 무주지를 주인이 없는 섬을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편입했다. 무주지 편입론이죠. 근데 고유 영토론하고 무주지 편입론은 병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텝이 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은 원래 고유 영토였던 것을 일본이 1905년에 국제법적으로 편입했고 그게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았어. 그런데 한국이 불법 강점하고 있으니까 이건 분쟁이 있는 섬이야.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 되는데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돼라고 하는 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이게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일본의 주장입니다. 미국의 입장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첫 출발점인데요. 1951년부터 53, 4년 사이에 미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도가 일본령이야. 독도 분쟁은 한국이 시작했어. 주일 미국 대사관의 관리들 혹은 미 국무부의 중견 관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도 분쟁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한일 문제니까 미국은 개입하면 안 돼.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돼. 일본의 얘기랑 거의 비슷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 국무부 여러 관계자들이 일본령을 공표해서 한일 간의 충돌이 벌어지니까 일본도 중요한 미국의 동맹이고 한국도 한국전쟁 이후의 동맹인데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두 동맹끼리 외교관계는 없지만 싸우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공표하자. 그리고 러스크 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1951년 8월에 딘 러스크 극동 담당 차관보입니다. 이 사람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1945년 8월 10일에 38선 그을 때 2명 중에 1명입니다. 1951년 독도 문제를 해결할 때 국무차관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1965년에 케네디 행정부 시절에 이 사람이 뭐였느냐.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관성이 있는 거죠. 독도에 관해서 굉장히 일본의 편향적이었습니다. 51년에 이 사람이 쓴 편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서한을 이 메모랜덤을 지금도 일본이 전가의 보도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본한테 보낸 게 아니라 한국한테 보낸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원문이고요. 이게 딘 러스크인데 여기 이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우리 정보에 따르면 독도 다른 이름으로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암으로 알려진 이 섬은 한국의 일부로 취급되지 않았다. 1905년경부터 일본이 시마네현 오키도사의 관할하에 관리했다. 한국은 이전에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한국 정부한테 공식 통보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이제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왜 동북아시아에 오늘의 이제 제가 할 얘기이고 오늘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러시아, 중국이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게 됐느냐. 따져보니까 2차 대전 이후 이런 문제의 출발점은 결국은 일본과 연합국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때문이었다. 이 시점이 언제냐? 1951년입니다. 체결은 8월에 체결했는데 51년 3, 4월에 거의 결정이 됐어요. 그럼 51년 초면 언제입니까? 일사후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터지고 북한이 침공해서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진했다가 중국인민주공군 참가해서 서울이 다시 피탈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이 공산수중에 들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어서 한국 정부 엘리트들을 어디 제주도나 오키나와나 괌이나 이런 데로 피난시켜야 된다라는 비상계획을 세울 때 이런 조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전쟁 와중에서 한국이 피 흘린 와중에서 체결됐고요. 체결된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을 지켜야 된다.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우리 파트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 왜? 중국이 떨어져 나갔어요. 한국이 이제 공산화가 돼요. 그럼 미국은 군대도 없고 교정권도 없는 일본을 어떻게든 붙들어 매야지 동북아시아에 발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일본의 우호적이었습니다. 왜 영토 분쟁이 발생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동북아시아에 일본과 영토를 맞닿고 있는 국가들이자 피해자들이 이 평화조약에서 배제됐습니다. 한국 초청가지 못했습니다. 식민지라는 이유로. 중국, 베이징과 타이완에 두 개의 중국이 있다고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초대받았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과 인접한 세 개의 나라가 모두 이 조약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조약에는 평화조약인데 역사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건 승전국과 패전국이 맺습니다. 그럼 대부분 조약을 강화조약을 쓸 때 이렇습니다. 누가 전쟁에 책임이 있느냐? 책임을 먼저 명시를 합니다. 왜? 책임을 명시해야지 네가 책임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을 져.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돈으로 배상하는 거죠. 영토로 할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책임 명시하고 배상하고 영토 할양하는 게 전통적인 평화조약, 강화조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이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왜 평화를 회복하는지 이유가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2차 대전을 끝내고 평화체제로 돌아왔는데 왜 연합국과 적대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국민적인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전후의 독도 문제 출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때문에 그렇다. 왜? 일본의 영토 범위가 여기서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구보다 망원이라고 일본의 망원 리스트 중에 넘버1이 있습니다. 1953년에 한일 회담하는데 일본 수석이던 구보다 가니치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일본과 관계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전에 독립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뭐 정말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핏발이 쏘고 눈이 확 도는 얘기죠.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해줄 만한 것은 다 해줬다. 식민지 시해론입니다. 일본이 학교도 지어주고 뭐 도로도 닦고 병원도 지어줬다. 지금은 뭐 언론에서 뭐 학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걸 뭐 줄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담이 결렬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보다 가니치로의 얘기가
일본 영토가 51년에 결정됐는데 그 전에 한국이 독립한 건 일본과 관계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레토릭을 만들어서 한일회담을 결렬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사실은 독도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가? 사실은 이게 표면에서는 한일이 맞붙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액터는 누구였냐? 행위자, 결정자는 누구였냐? 미국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정책적 입장과 결정이 중요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한국 전쟁 중이었어요. 일본은 어떤 상태입니까? 메가더 사령부 점령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 다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이 미국을 결정자 중재자로 끌어들여서 자국의 입장을 피력하려고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결정, 미국의 중재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준비된 공격자 입장이었고 한국은 방어자의 입장이었고 미국은 결정자나 조정자의 역할을 이 시기에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독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인 지리적인 문제인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국제정치적인 지역 문제였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만들어낸 영향력의 그림자였다. 영향력의 끄트머리에 있었다. 또는 파생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북아시아에서 영토 분쟁이 벌어지는 이유를 미국의 의도된 기획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있는 워터루 대학의 김희애 하라 교수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에치슨 라인 같은 라인을 따라서 동북아시아 영토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건 미국이 동북아시아를 일종의 불균형하게 만들어서 미국의 그립을 세게 만들려고 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 생각은 제 얘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이게 동북아시아의 지역 문제로 국제정치적인 지역 문제로 발생했다면 해결되는 과정도 역시 굉장히 장기 지속적일 것이다. 단숨에 해결되지 않는다. 또 국제정치적 문제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국, 미국,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연합국 48개 나라가 서명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연합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적대관계를 청산했죠. 그리고 첫 번째, 점령이 끝나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일본의 주권이 회복됐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영토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주권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반공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차 대전 시기에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4개의 열강입니다. 이 나라가 적국과 추축국과 단독으로 강화조약 체결하지 않는다. 한 개 나라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공통으로 모두 다 한다라고 합의했지만 미국이 소련을 배제하고 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조약의 성격은 뭐냐? 2차 대전을 정리해야 되는 조약을 냉전의 구도로 재편한 조약입니다. 당연히 식민지 문제, 점령의 문제, 배상의 문제 이런 거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또 진정한 평화조약. 이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서에 그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전의 조약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일이 권리가 뭡니까? 서명해. 아니면 다시 전쟁하는 거야. 독일은 완전히 명령된 평화에 당했습니다. 사실은 독일이 항복한 건 우드로 윌슨의 14개조를 바라보고 비밀 외교도 없고 이런 이상적인 세계를 생각해서 서명했는데 영국, 프랑스가 강력하게 배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영토 할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조약에는 비징벌적인 정말 말 그대로 평화입니다. 왜 평화 도달하기 전에 왜 적대 관계가 있었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전쟁 책임, 영토 할양, 배상이 없습니다. 배상이 왜 없었냐? 제일 중요한 건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후의 일본을 미국이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원조로. 그래서 일본이 배상한다면 그 배상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느냐? 결국은 미국 납세자들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넘버원 연합국 배상 대상 국가였던 미국이 배상을 포기합니다. 영국도 배상을 포기합니다. 중국도 배상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만 배상을 했느냐? 1941년에 점령한 동남아시아의 점령지들입니다. 필리핀, 버마, 인도차이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네 나라만 배상했습니다. 한국은 배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권리는 이제 청구권이라는 거죠. 한일회담에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일본의 협상권을 인정합니다. 이 협상권 인정이 뭐냐? 미국이 얼마나 관대했느냐? 미국의 조약 초안을 일본 외무성에 보여줍니다. 일본 외무성은 믿지를 못해요. 왜? 세계 외교사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니, 파리강화회 베르사유 조약 체결할 때 독일한테는 조약 초안 안 보여줬어요. 의견 진술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 서명만 해 그랬습니다. 미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국의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여준 지도를 만든 게 영국 외무성인데 51년 3월에 그 지도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4월에 미국이 그 조약, 영국의 조약 초안을 일본에 보여줍니다. 일본이 정말 경악합니다. 왜? 아니,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이 당시에 이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주역이 세 사람입니다. 존 포스터 덜레스입니다. 이 사람 변호사였고요. 1차 대전 때 파리 강화에 참가했습니다. 아버지, 삼촌이 다 국무장관이었어요. 동생 알렌 덜레스는 CIA 국장이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요시다 시게로, 이 사람도 도쿄제대 나와서 외교관이었고 파리 강화회의 주니어 외교관으로 참가했습니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파리 강화회의 때 한국 대표로, 미주 국민의 대표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1차 대전 이후에 파리 강화회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존 포스터 덜레스는 한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8년에 유엔 총회 미국 대표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48년 12월에 파리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승인받는데 이 사람이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책임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대일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참가시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좌절됐습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전후에 일본 수상을 4차례 이상 지냈고요. 이 사람이 외교관이었고 일본의 군국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게 전쟁 후에 협상이잖아요. 외교잖아요. 그러니까 평화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교관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연합국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이야. 잉어야. 어떻게 토막칠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일본이 45년 패전 후에 51년까지 유일하게 준비한 게 외무성이 대일평화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교관이 10,000명이었어요. 한국 유일하게 외교 경험이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었고요. 평화선을 선포했습니다. 자, 미국의 준비는 어떻게 됐느냐. 원래 미국 입장이라고 하는 게 종전 직후에 일본에 화나서 당연히 징벌적인 조약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냉전이 격화됐습니다. 냉전이 격화되니까 유럽에서 냉전, 아시아에서 냉전하니까 일본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본을 탈군국주의 민주화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본을 탈군국주의 민주화를 중단하고 역진하는 코스를 하게 됩니다. 리버스 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독 강화 조약을 50에서 51년에 추구하게 됩니다. 왜? 중국이 공산화되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일본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의 성격도 변화합니다. 너무 시기가 길었어요. 평화조약을 전쟁 끝나고 바로 체결했으면 징벌적 조약 간단하게 체결했을 텐데 이건 45년에 전쟁이 끝나서 51년에 체결하게 됩니다. 만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강화조약은 징벌적 조약입니다. 초기에 당연히 징벌적 조약으로 조약 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약문이, 초안이 굉장히 복잡한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영토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 배상해야 되니까 조약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섬이 1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섬을 포함할지를 써야 되니까 조약문이 복잡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존 포스터 덜레스가 등장해서 간단한 평화조약을 만들게 됩니다. 간단한 평화조약을 만들게 되니까 영토 조약도 간단해집니다. 일본의 협상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연합국의 일본 영토 정책이라는 거 어떻게 쓰고 있느냐? 카이로 선언이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1914년 1차 대전 때 뺏은 태평양의 섬 박탈한다. 두 번째, 중국과 관련된 만주, 타이완, 팽오도 중국한테 돌려준다. 그 다음에 폭력과 탐욕으로 뺏은 지역에서 쫓아낸다.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은 45년 7월인데 카이로 선언을 승계한다. 그리고 일본의 영토는 어떻게 하냐.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일본의 영토는 중요한 섬 4개,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4개하고
연합국이 결정할 작은 섬으로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본의 영토는 중요한 4개 섬과 연합국이 결정할 작은 부속 도서사. 어떤 섬이 일본령인지를 특정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섬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1000여 개, 3000개에서 1000여 개 사이라고 합니다. 섬이 너무 많으니까 섬 일일이 어떻게 조약만 했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북이맷도, 동경맷도에서부터 북북서로 동경맷, 북이맷까지,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이렇게 경도 위도로 선을 긋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부속 지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형 도서를 특정하고 선으로 일본을 표시하고 그걸 부속 지도를 만든다는 게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연합국의 대일 영토 정책입니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지도 가운데 제가 이제 그 3개를 다 발견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이 47년에 만든 국무부 지도입니다. 영토를 명백하게 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독도는 지금 보면 요 Y자로 되어 있는 밑에 우스료토라고 하는 게 울릉도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게 둥근형 고리가 독도입니다.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47년 10월에 미 국무부 지도고요. 또 49년 11월에 미 국무부 조약 초안입니다. 이건 메가더 기념관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아니, 박수를 받자는 건 아니고요.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저는 이렇게 중요한 한국의 국가적, 국민적, 학술적 의제에 대해서 뭔가 학문적인 도전이 있고 이 정도는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 마찬가지로 이거 메가더 사령부에 보내서 이제 메가더 기념관에 있는 거예요. 리앙꾸르람, 독도가 일본령에서 배제되어 있고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고 문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국 외무성의 지도입니다. 이제 여기 뭐 다케시마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령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전에 영국 조약 초안에는 독도하고 뭐 제주도 같은 걸 다 일본용으로 표기했다가 그걸 정정하고서 이런 지도를 만든 겁니다. 이게 51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번, 영국이 한 번 만들었는데 다 일본령을 이렇게 정확하게 영역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거기 일본령 도서를 특정하고 그리고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하는 게 다 특징입니다. 또 일본도 51년에 평화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일본 외무성에서 중의원에 일본 영역 참고도라는 걸 보냈습니다. 대한해협에 대만은 일본령으로 되어 있죠. 제주도는 바깥이죠. 죽도라고 표시되어 있고 일본령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외무성이 중의원에 그러니까 국회에 하원원에 보냈다가 문제가 돼서 회수했습니다. 이 지도는 52년에 마인츠 신문에서 발행한 책자에 수록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령에서 배제됐다고 하는 걸 일본 외무성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기존에 있던 영토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본령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합국이 논의하거나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전무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최대 이익을 옹호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접경한 아시아의 동부아시아의 4개 나라가 3개 나라가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초대받지도 못했고 서명하지도 못했습니다. 독도는 어떻게 다뤄졌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6년부터 49년까지는 한국령으로 표시됐습니다. 49, 50년 시기에는 주일미 정치고문이던 스이볼드라는 사람이 리앙꾸르가 일본령이라고 주장해서 잠깐 일본령으로 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존 포스터 덜레스가 등장해서 간단한 조약을 추구하게 되니까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울릉도, 제주도, 거문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입장이 이랬고요. 일본의 준비와 대응은 어땠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년부터 51년까지 평화조약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제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가 어떤 걸 요구할지, 어떤 문서를 요구할지,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령으로 인정받을 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46년에서 47년간, 49년까지 영토 관련 팸플릿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부속 섬이죠. 그래서 파트 4의 태평양의 소도, 일본의 소도 거기에 독도하고 울릉도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이 전쟁 끝나니까 외교할 일이 없습니다. 외교 영사 기능이 중지되고 유일하게 한 일이 뭐였느냐? 평화조약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3,000명이 모여서 이걸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란 것인데 이게 영문 팜플렛입니다. 제목이 일본어로는
일본에 부속된 작은 섬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포츠담 선언에 있는 것처럼 연합국이 결정할 일본 본토에 인접한 작은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는 부속섬이고 하나는 본토에 인접한 섬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건 뭐냐? 일본령의 명백한 섬들은 다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스시마, 저기 맨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울릉도입니다. 일본령으로 인정받을 섬에, 이게 지금 일본령으로 인정받을 섬에 울릉도를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밖에가 독도입니다. 이거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일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부속도서, 일본령으로 인정받을 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역사 자료 가운데서 독도만이 따로 떨어져서 나온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냐?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울릉도를 언급할 때 따라서 독도가 언급되는 자료가 전부입니다. 일본이 전근대부터 탐냈던 것은 울릉도였습니다. 1905년에 일본이 불법 영토 편입하고 나서 간행한 책자의 이름도 울릉도와 죽도입니다. 울릉도, 일본이 실질적으로 개발했다. 뭐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독도, 한국 이름 없고 한국 지도에 표기되지 않았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허위이자 거짓 정보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메가더 사령부 미 국무부가 이 문서가 신뢰할 만하다. 왜?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대한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51년에도 굉장히 멸시적이었다. 깔보고 혐한하고 한국 정도는 뭐 이 정도 해도 되겠지라는 식민지 인식의 연장선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윌리엄 시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외교관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게 된 사람입니다. 해군사관학교 나왔고요. 일본에 파견됐다가 일본 여성이랑 연애해서 일본에서 살게 된 사람입니다. 뭐 처갓집이 와이프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 대고 절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일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굉장히 끔찍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운 좋게 47년 이래 메가더 사령부의 민간인으로서 최고의 직책이 있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대일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장성급 자리입니다. 국무부 본부의 대사급 자리입니다. 메가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반소, 반공적이고 일본의 우호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이 와이프인데요. 부인은 영국 아버지하고 일본 어머니 사이에서 나서 사실은 일본 국적이었고요. 시볼드랑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은 무국적자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른쪽 사진이 요시다 시게루 수상, 시볼드 덜레스 특사 이렇습니다. 대일 평화 조약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원래 49년 11월에 초안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 한국령이었어요. 그랬더니 시볼드가 이렇게 의견서를 씁니다. 리앙쿠르암 제거를 건의한다. 일본 주장이 오래됐다. 타당하다. 이 섬에 기상관측소, 레이더 기지 설치하는 게 안보적 고려 필요하다. 시볼드가 국무장관한테 보낸 편지에 또 그렇게 씁니다. 한국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49년 12월에 미 국무부 초안이 리앙쿠르암이 한국령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50년 7월에는 시볼드 얘기를 따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케시마에는 한국 명칭이 없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평화조약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본 영국 초안도 반대합니다. 왜? 영국 초안이 명백하게 일본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아니, 이게 연합국이 2차 대전 시기에 합의한 정책이고 일본이 동의해서 전후의 일본 영토 정책의 핵심인데 그거 폐기하자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고. 또 전쟁 책임 명시하자라고 영국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그거 빼야 된다. 왜? 이 조약이 비징벌적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고 해서 조약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영토 문제 로비는 있었느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너무 점령이 길어졌어요. 일본과 접촉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접촉이 진정한 로비였다. 여기 이제 종전 연락 사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일본 정부, 그 다음에 메가더 사령부를 연결하는 연락기구입니다. 아사카이라는 사람이 국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평화조약 책을 50년의 회고록을 냈는데 이렇게 씁니다. 미국에서 일본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일본의 적국이었던 대사가 등장해서 일본은 1도 나쁘고 2도 나쁘고 3도 나쁘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다. 그러면 일본 대표가 등장해서 일본은 그런 나라 아니에요.
라고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럼 미국에서는 그럴 경우에 반드시 청중한테 발언 기회를 주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손 들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내가 3년간 주일 미군으로 근무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근검하고 법을 잘 지킨다. 당신이 얘기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6년간의 점령 기간이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고 또 하나는 냉전이 본격화되었고 일본이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원맨 정치인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49년부터 51년 사이에 어떤 걸 하느냐. 49년에 일본에서 여러 음모 사건이 터진 국절 총재가 변사했는데 변사체로 발견했는데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또 100만 제1한인 절대다수가 공산주의자 범죄자다. 메가더한테도 그렇게 주장하고 널레스한테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일본이 지금 미국 원조로 먹고 살고 있다. 원조 1페니까지 다 갚을 생각이다. 그런데 이 범죄자인 제1조선인이 먹고 쓴 것까지 우리가 갚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뭐가 되느냐. 한국이 대일평화조약에 참가하게 되면 빨갱이이자 범죄자인 제1한국인이 연합국 지위를 요구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미국 니네가 원하는 건 우리가 반공 너희의 동맹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국 포함시키면 이 빨갱이들이 우리를 망가뜨릴 거야 라고 사실은 한국을 무고한 거죠. 미국의 맹점을 정확하게 안 거죠. 미국의 포인트가 반공 동맹이라는 걸 알고서 공산주의자 제1한국인을 공격한 겁니다. 시라스 주로는 아까 본 종전연합 사무국의 차장이에요. 이 사람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포르쉐를 탄 청바지를 입은 남자, 메가더를 꾸짖는 남자, 일본에서 NHK 드라마도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도 일본이 미국한테 진 채무 모두 다 갚을 것이다. 그런데 기생충인 제1한국인이 먹은 것까지 진 채무까지 우리가 갚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 역시 구조의 문제였다. 냉전, 중국의 공산화, 한국전쟁. 요시다 시게루가 회고록에 이렇게 씁니다. 50년 미국이 평화조약 기초에 착수할무렵 미 정부 당국에 일본 측 자료가 충분히 건네졌다. 시모다 다케소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볼드 사무실 심야에 은밀히 방문해서 보고된 것이 수십만 책, 수십만 단어다. 미 국무부 관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널레스는 한국을 참가시키고 싶었어요. 왜? 지금 반공의 최전선이니까. 근데 일본, 영국이 반대합니다. 왜? 식민지였잖아. 자, 이번에 한국의 준비와 대응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오늘 다 처음 듣고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 책의 이름이 1947이 된 이유는 미국이 조약 초안을 47년부터 만들었고요. 일본이 영토 팜플렛을 47년에 만들었고요. 한국도 47년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독도를 조사합니다. 이때 그래서 여론 주도층이 독도를 알게 됩니다. 또 48년에는 독도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인들이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하는 인식을 명확하게 갖게 됩니다. 47년에 대구 15에서 일본이 독도 침범한다 이런 소식이 퍼지니까 남조선 과도정부 안재홍이 민정장관이었습니다. 조사팀을 꾸리게 됩니다. 안재홍 선생이고요. 조선산학회 송석하, 이제 방종현, 신석구 이런 분들이 조사대를 꾸립니다. 조선산학회의 다른 사람들입니다. 홍박으로 알려진 조선일보의 홍종인, 그 다음에 서울약대 학장, 그 다음에 나비박사 석주명, 조선산학회 서울에 출발하는 사진이고 조선산학회 깃발을 들고 있는 분이 이 사진의 출처인 남행수라는 분입니다. 제가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46년에 오대산 조사하는 사진 화질이 좀 좋지요? 맨 끝에 깃발 들고 있는 분이 남행수라는 분입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국토구명 탐험대를 조직해서 다닌 겁니다. 과도정부의 승인하에 공식 조사대로 간 거죠. 여기 보이는 사진도 이제 다 처음 나온 사진인데 한국산학회 경남 지부의 남행수 선생, 부산산학회의 김재훈 선생, 한국산학회 대구지부의 최계복 선생한테 나온 자료입니다. 독도를 8월 20일에 조사했는데 동서도 왔다 갔다 하고 독도에 2개의 영토 표목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다 독도 가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지금 다 처음 공개된 사진들이고요. 왜 산학회가 갔느냐? 이거 자일 타고 밧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반 기술이 있는 분들이 올라갔고요. 여기 이제 맨 앞에 있는 분이 남행수라는 분이고요. 이게 해안 경비대 사람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 독도에 세웠다는 조선 울릉도 남면 독도,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대 기념이라고 당시 독립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두 개를 세웠는데 54년에 일본 해양 경비정이 와서 순시선이 와서 이걸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학술반, 의학반이 활동을 하고 8월 28일에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썼어요. 조사 보고서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물이 있는 건 울릉도 독도 지질 조사 계보라는 것과 독도 소속에 대하여. 그 다음에 연구서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대중적인 강연의 전람회를 전국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48년에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48년 6월에 폭격했는데 사망 실종 16명, 중상 8명, 경상 21명, 어선 23척이 파괴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고 다쳤죠.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실린 사망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 주민들 사진이고. 그러면 누가 폭격했느냐?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93 중폭격 비행단이 오키나와 가데나부터 날아와서 독도에서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3,000피트에서 B-29가 76개의 1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독도 표고가 많이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정이 조사했고요. 피해 어민들한테 보상했습니다. 지금 이건 연합뉴스가 2008년에 찍은 건데 독도 앞바다에 저런 200km에서 1000km짜리 불발탄이 아직도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48년에 한국인들이 독도를 인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왜? 이거는 한국 어민들이 조업하는 한국의 어업구역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죽었어. 한국 배가 깨졌어. 누가 조사했어요? 미군정이 조사해서 미군정이 한국인들한테 배상을 했어요. 이런 과정에 일본은 전혀 관련도 없었고 관계도 하지 않았고 무관했습니다. 50년에 한국 정부가 경상북도가 독도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하는 인식이 47년에 조사를 했는데 48년에 이 사건이 터지게 되니까 전 국민적으로 독도라고 하는 섬을 알게 된 거죠. 재헌헌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독도 문제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헌헌법 84조가 경제조항인데 대부분 국유화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일본의 적산이니까. 그중에 어장도 국유화해야 된다. 독도 폭격 사건 봐라. 여기를 국유화해야지 이런 문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명한 이쾌대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독도 폭격 사건입니다. 보시면 군상 4고요. 조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섬광이 비칩니다. 거기에 죽고 쓰러진 사람들이 있고 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부둥켜 안고 미래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쾌대 선생의 막내 아들 분한테 이제 자문을 얻고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그림도 보고 그랬습니다. 47년에 독도조사, 48년에 독도폭격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50년 초반에 한국이 독도를 지키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식이 없다. 자각이 없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지킬 수 없는 거죠. 의지가 생기지 않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관련해서. 한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쟁입니다. 아까 일본 외무성 직원이 3,00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10,000명에서 3,000명. 한국 정부가 만들어서 48년에 외교부 TO가 외무부 직원이 얼마였느냐? 160명이었습니다. 네, 1년 뒤에 한국 외교할 일 별로 없는데 직원이 너무 많다. 반으로 잘랐습니다. 80명입니다. 전쟁이 터져서 피난수도 부산, 대구에 갔을 때 얼마였느냐? 30에서 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대 30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인프라스트럭처, 외교의 경험, 어떻게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외교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전쟁 중입니다. 생존하는 게 우선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을 위한 군사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외교가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대일 평화조약에서 우선순위는 뭐냐? 지금은 우리가 독도 문제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당시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였느냐? 일본이 남기고 간 적산입니다. 한국 경제의 80에서 85%가 일본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입니다. 우리가 재헌헌법이라는 걸 가려놓고 보면 이게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이거는 좀 자유시장 경제랑 다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한국 경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남기고 간
산업체, 광산, 기업 누가 가져야 됩니까? 한국인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국영, 국가적인 소유, 사회적인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토지는 누가 가져야 됩니까? 농민이 가져야 되는 거죠. 지주가 갖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재헌헌법의 경제조항은 여러분 개인 자유라고 하는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경제는 공공의 복리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 개인의 수요는 그에 종속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귀속재산인데 원래 조약 초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놓고 간 한국에 대한 제한 일본의 청구권, 그리고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청구권 두 개를 두 나라가 외교 협상으로 특별협정으로 타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한국 독립의 미래를 일본 손에 맡긴다는 거였죠. 그래서 귀속재산 처리하는 게 넘버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국이 참가해야 되겠다. 연합국의 지위를 달라. 한국이 원하는 것은 임시정부가 항일투쟁했다. 우리가 대일 선전포고했다. 독일 선전포고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뭐 안테나가 다른 거죠. 미국이 원하는 것과 다른 거였고. 세 번째는 메가더라인 존속해야 된다. 우리가 어업을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토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세 차례 답신서를 보냈는데요. 답신서를 보냈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이거를 2010년에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지? 미국이 수용한 건 어떤 수용했느냐? 귀속재산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참가 자격은 영국과 일본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영국은 제국이잖아요. 식민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입장은 승전 패전국이지만 비슷했어요. 일본이 뭘 계속 찌릅니까? 반공, 제1한국인 공산주의자, 일본이 감당할 수 없는 배상을 요구할 거야. 넘어가게 된 거죠. 독도에 대해서는 파랑도 독도 동해에 있다. 독도는 다케시마 근처에 있다. 서울의 자료가 우리가 본 47, 48년의 자료가 워싱턴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의 와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말 최악의 일을 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0년, 60명의 외교부 직원들과 대통령이 사실은 최선은 아니지만 저는 차선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차 답신서가 51년 4월 27일인데요. 요구사항이 뭐냐? 연합국 자격 요구한다. 대마도 요구한다.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미 국무부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연합국 자격이나 조약 서명국 지위는 오케이다. 불합리한 주장의 넘버원은 대마도 반환 요구다. 과도한 배상이자 영토 할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비징벌적인 조약의 원칙과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서명 자격을 부정하는데도 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평화회담 이후에 평화회담이 어떻게 됐느냐? 독도 문제는 다루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 48개 나라가 참가하는데 어떻게 디테일을 협의를 해요?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건, 회담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할 때는 48개 나라가 원탁에 앉아가지고 의제 1, 2, 3, 4를 놓고 토론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 덜레스가 가방에 간단한 조약 초안을 넣어서 8개조, 9개조 넣어서 각 중요한 나라를 가서 합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요. 너희 나라가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해서 초안을 만들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냥 서명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한국은 그럼 독도 조사를 계속하고요. 파랑도 조사를 했습니다. 독도는 51년에 갔다가 미군이 또 폭격을 했습니다. 상륙하지 못했어요. 53년에 조사를 하게 되고요. 파랑도는 52년에 갔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2년 1월에 평화선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태도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국 전쟁 중이었습니다. 한국이 바다 끝까지 떨어져 있었고요. 지금의 21세기의 한국으로서는 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왜? 일본과 아직도 적대감이 남아있고 한국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사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든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등대를 세웁니다. 전신시설을 세웁니다. 경비대를 상주시켜서 연구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54년에 완성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53년에 갔을 때 보니까 일본이 한국이 박아놓았던
말뚝을 뽑고 자기네 영토라고 하는 말뚝을 뽑았. 이 사진은 이제 김한용이라고 하는 그 사진 작가가 53년에 찍은 거예요. 저 독도라고 있는 표석을 세운 거, 이걸 뽑고 표석을 세웠습니다. 53년 10월 13일입니다. 저 세우는 분이 홍종인이라고 하는 한국산학회 부회장이고요. 세웠는데 2, 3일 뒤에 바로 일본 순시선이 와서 뽑아버렸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저 비석이 실렸어요. 이때부터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리가 어떻게 됐느냐? 1905년에 영토 편입했고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령으로 인정받았다. 근데 인정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했냐? 그럼 만들면 되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2005년에 쓴 칼럼의 제목이 100년간의 조작인데 1905년에도 무주지니까 편입한다. 문서를 만들어서 심한해연 고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1947년에도 독도 한국 이름도 없고 지도에도 없다. 문서를 만든 거죠. 일본 외무성이. 1952, 3년도에도 없으면 만들면 되지. 어떻게 만들었느냐.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했다가 해제하는 겁니다. 주일 미군이 일본에서 훈련하려면 미일 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일 합동위원회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어디에서 훈련을 해야 되냐. 그래서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어민의 불편을 이유로 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개입시켜서 일본령이라는 증거를 만들고서 그 다음에 액션을 하는 거죠. 참 정밀하죠. 외교의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서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53년 5월부터 거의 매주에 여러 차례씩 독도에 불법 상륙하고 일본령 말뚝을 받고 한국 어민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2차 대전 후에 53년 5월까지는 공식적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왜? 스케핀 677에 따라서 독도가 일본령에서 배제되었고 독도가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침범하는 겁니다. 평화 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맞붙는 첫 상대가 누구였느냐? 구식민지 한국이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52년 5월에 일본 시마네현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죽도를 미군 해상 폭격 연습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연습지로 지정하는 것에 따라서 일본의 영토권을 확보한다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 외무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선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도 독도로 계속 침범을 하고요. 일본 어선이 오는 중에 53년 7월에 일본 아사히 신문이 찍은 것입니다. 이 한국 경비 함이라고도 볼 수 없고 그냥 1, 2톤짜리 작은 전마선입니다. 일본 배는 200톤짜리 해구라라고 하는 배가 왔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경찰들이 그 배를 임검해서 납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결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200톤 배를 어떻게 1, 2톤짜리 전마선이 납포를 해 비웃고 섬을 선회하고 돌아갔습니다. 한국 경비대가 경고 사격했습니다. 총탄 자국이 남아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주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구식민지였던 한국을 상대로 무력 행사가 가능해요? 스지 마사노부 같은 극우파 군국주의 저 사람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하냐? 내가 독도에 가서 한국군 총격을 받아내겠다. 그러면 일본 국회의원을 한국 해양경비나 경찰에 총을 쏘면 국제 문제가 돼서 일본이 재무장할 수도 있고 독도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수 왔습니다. 총을 맞아보려고 왔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응은 어땠느냐? 네, 동경과 워싱턴 외교관들이 독도가 일본 영향을 공표해서 문제를 끝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시볼드, 아까 주일 정치고문이죠. 그 다음에 존 무어 앨리슨 주일 대사입니다. 사실은 원래 국무부에 아시아에 대해서는 두 개의 중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 일본 전문가. 그런데 중국은 49년에 공산화돼 버렸어요. 중국 전문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대일 정책을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2차 대전 때. 일본 전문가가 만듭니다. 근데 일본 전문가는 누구예요? 대부분 지일파나 친일파입니다. 일본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대일 정책을 만드는데 너무 섬세하게 대일 정책을 만드는 거죠. 아니 저기 원폭 투하해야 되는데 교토에는 폭격하면 안 돼. 여기는 일본 문화의 문화유산의 보물창고야.
당시에 미 육군 장관 스팀슨이 일본에 신혼여행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다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대일 정책이 51년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스크 서한 공개하고 한국을 압박하자 거부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왜? 일본의 옵션이 3개 있다.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 두 번째는 유엔 안보리에 의탁하는 것. 그런데 그중에서 국제사법재판소 가는 게 제일 현명하다라고 시볼드가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존 포스터 덜레스가 국무장관 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많이 상하지만 존 포스터 덜레스의 결정이 53년 12월에 사실은 독도 문제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현상을 유지하게 된 실효적 지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결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때 미국이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견해를 가졌어. 그래. 그런데 미국은 one of them이었어. 53개 나라 초청해서 48개 나라가 서명했는데 미국은 그 중에 한 나라일 뿐이야. 미국의 입장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의 결정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영토 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그런 책임이 없어. 또 일본이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서 한국에게 무력 행사하라고 그러는데 얘네들 이상해. 왜? 우리가 북방 영토 중에 하보마이가 일본령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소련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해. 소련령인 하보마이에 순시선 보내지도 않아. 미국 보고 무력 행사하라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왜 한국한테는 이래? 미국의 입장은 뭐야? 엄정 중립이야. 문제는 당사국 간이 해결하고 안 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되라고 하는 게 존 포스터 덜레스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마음 상하지만 존 포스터 덜레스가 아니었으면 53년도나 54년도에 국무부나 주일 대사관의 친일적인 관리들이 러스크 서한을 공개하고 한국 압박하고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선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망은 어떠냐? 네, 한국은 이런 생각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지였다. 정부 수립 후에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의 독도를 수호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 언론인, 대한산악회, 국민들, 독도 폭격.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독도를 국가적인 중심 의제가 되어서 신생 국가로서, 신생 정부로서 독도를 수호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단호한 결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일본은 어떤 것이었느냐. 92년 이후에 피해자로 위장하고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주장하지만 이 당시에 일본은 일본 외무성이나 시마네 현과 같은 5손가락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이렇게 포인팅을 하는 거였어요. 시마네 현의 문제였다가 외무성의 문제였다가 교과서에 쓰게 되고 다케시마의 날을 하게 되고 한국이 대응해서 그 행사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53년 이후에 독도 문제에서 중립을 선언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관성이 있으니까 일본 입장을 옹호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딘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대 세우고 한일 간에 공동으로 관리하자. 60년대 이후에 미국의 입장은 엄정 중립, 제3자, 당사국 간 해결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한국은 한국의 합리적 근거,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독도를 잘 가지고 있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털쳐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